오늘 강의를 맡은 주영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은 판교에 있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기관 겸 대학원입니다.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판교에서 한강을 이렇게 질러서 북쪽으로 왔는데 몇 시간 걸렸을까요? 한두 시간 걸리네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보이세요?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죠? 안 그러신가요? 일산 신도시와 함께 같이 개발된 분당 신도시의 먹자골목처럼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세요? 국풍, 양꼬치, 해장국 이렇게 우리가 항상 대한민국 어디에서든지 간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 신도시에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왔을까?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제가 이런 책을 작년 가을에 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학부 때 전공은 역사학이고요. 대학원 석사 박사는 문화인류학이 전공이고 지금도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1987년부터 음식의 역사 문화에 관심을 가져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제 거의 30년의 횟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요. 여러 책을 썼지만도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한식 세계화 가지고 지난 정부가 또 엄청나게 이슈였죠. 그랬는데 과연 도대체 오늘날 한국 사람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음식들을 즐겨 먹고 좋아하고 혹은 선택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조망입니다. 음식을 어떤 문화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김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닭광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피클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고요. 태어나서 그렇게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배추김치를 선택하실 거고요. 일본 친구는 닭광을 선택할 거고요. 프랑스나 독일 친구는 사우크라우트라고 하는 피클 계통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라는 것이 곧 문화이거든요. 음식은 굉장히 주관적인 문화적 선택이고요. 혹시 여기에 왼손으로 식사하시는 분 계세요? 밥하고 밥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을 왼손으로 쓰시는 분. 얼마나 고통이 많으시나요? 지금도 그러시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인류는 91%는 유럽 사람이나 흑인들이나 아프리카에서 관계없이 다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제외하면은 오른손 왼손잡이든지 간에 식사할 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잡이가 가지는 그 기준에 의해서 왼손잡이는 아예 배제되어 있는 식탁이 한국의 식탁입니다. 왜 그럴까는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제가 다른 책에서 썼지만은 또 제일 불편한 것은 회식할 때죠. 여러 명이 쫙 옆으로 앉았을 때. 그러면은 제일 왼쪽에, 아직 회식을 안 해보셨군요. 그러면은 제일 왼쪽에 앉아야 됩니다. 이쪽에, 오른쪽에 앉게 되면 옆 사람하고 부딪히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왔나요? 아직 관련 예정인가요? 고난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식판 자체가 오른쪽에 숟가락, 젓가락을 놓게 돼 있고, 그죠? 그런 식판이 있죠. 그 다음에 왼쪽에 밥을 놓고 오른쪽에 국을 놓죠. 이런 식판에서 국은 어떻게 먹어요? 바꿔서 먹어요? 그냥 익숙하게. 얼마나 고난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박수를. 그러니까 한국 식탁은 철저하게 오른손잡이를 위해서.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숟가락, 젓가락을 같이 사용하는데 왜 한 손에는 숟가락, 한 손에는 젓가락을 같이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포크 나이프 하듯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왜 오른손만 계속 놓았다 들었다 놓았다 들었다는 건데 그것도 우리가 오랜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선택된 겁니다. 제가 다 찍은 사진들인데요. 요거는 안산 대부도에 유명한 홍합이 들어가고 바지락도 이렇게
홍합 칼국수입니다. 대부도에 가면은 쫙 북쪽에 여러 식당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 못 맞추는데 굉장히 잘 아시네요. 이게 서울 벗어나서 지방으로 가면은요, 이 슬라이드가 이걸 거의 다 모르세요. 뭐 전골 뭐 이렇게 했는데 떡볶이, 신당동 서울 신당동 마봉내식 떡볶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잡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다음 이건 아시죠? 배추김치. 이것은 제가 87년도에 담은 거네요. 내일 저희 집에 김장을 합니다. 제 스케줄 때문에. 요거는 저기 서울 다동에 있는 한 북한식 냉면, 북한에서 월남한 집에 평양 물냉면입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칼국수의 문제는 잘 지적하셨는데요. 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연구할 때 재료가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재료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가 중요한데 그 역사보다 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품종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한국의 교육 제도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농대라고 하는 농가대학도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이 2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유전자 뭐 이런 걸 붙여서 그래서 농촌을 연구하지 않는 농대가 지금 대세입니다. 농촌을 가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품종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 별로 전문 연구자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일제시대 때보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밀은 보통 두 가지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모종 시기에 따라서 언제 심느냐에 따라서 봄밀이냐 겨울밀이냐. 그리고 밀이 자랄 수 있는 봄밀 겨울밀이 생기는 이유는요. 밀이 자랄 수 있는 온도가 최고의 온도가 습시 24도 이상이 올라가면 안 되고요. 한참 자랄 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조 시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한반도에서 밀이 나기는 나는데 밀 나는 지역이 이런 지역이고요. 주로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는 일반적인 밀 품종이 아니고 겨울에 심어서 한여름에 장마가 오기 전에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전반적인 지역이 아니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만도 황해도가 제일 많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일부 지역이 여름에 한여름에 밀이 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문헌들을 보면은요. 음력으로 6월 15일 날이 무슨 날이죠? 명절로 아세요? 이제 한참 김배기가 끝나고 하는 시기, 유두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뭐 이렇게 하는 말인데 유두가 유두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두 때 되면은 이제 누드를 먹을 수 있는데 밀가루로 반죽한 면 혹은 만두를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왕실이나 아니면은 부자 양반들이 황해도 사람들을 비롯해서 나옵니다. 이 면은 굉장히 한국 역사에 중요한데요. 조선시대 승리학자들은 면을 가지고 만든 누드를 꼭 제사상에 올리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은 승리학을 정리한 중국의 송나라 때의 주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사례편람이라고 주희라는 사람이 쓴 책이 가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직가자의 예의, 관혼상제의 예법을 적어놓은 책인데 그 중에 상장례와 관련된 항목에서 제사 상차림에서 밥도 나오고 국도 나오는데 꼭 면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퇴계 선생 불천이 제사 돌아가셨지만도 계속 제사를 모시는 매년 음력으로 12월 달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 안동의 유명한 국수가 뭐죠? 건진국수. 안동 분 계세요? 이 방송에 나가서 죄송한데요. 안동 건진국수 별 맛은 없습니다. 그냥 칼국수처럼 썰어서 그 밀가루를 물에 이었다가 건져내는 거거든요. 건져내서 주발에다가 돌돌돌돌 말아서 제사에 쓰는 밥을 매라고 하잖아요. 매 옆에 같이 진설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면은 굉장히 중요한데 면이 안 나는 한반도라서 많이 안 나고 품질도 안 좋죠. 왜냐하면은
이 여름에 나는 면은 품질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수타면처럼 쫙쫙 강력분이 훨씬 적은 편인데 그런 면들을 조선시대 때 먹었고요. 일부 계청에서 고려시대 때는 개성에서 황해도 근처에 있으니까 이 밀가루로 만든 유밀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기름에 튀겨낸 과자가 그런데 너무 비싸요. 왜냐하면 밀가루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을 밀가루를 할 정도로 유밀과 붐이 있는 정도의 밀가루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나라죠. 칼국수라고 부르는 한자는 칼도자에 국수를 이야기하는 면자, 그래서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중국부터 조선시대 문헌까지 다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겠죠. 왜냐하면은 반죽을 해서 아주 홍두깨로 얇게 펴서 그리고 칼로 이제 자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가장 좋은 면은 사실은 밀이 굉장히 글루텐 성분이 좋아서 이렇게 늘리면은 끝까지 안 끊어지고 늘려지는 그런 면들은 한반도에 안 나고요. 일반적으로 수입하는 밀도 현재의 밀도 그런 면은 적습니다. 별도의 강력분의 그 성분을 집어넣지 않으면은. 근데 제가 11월 초에 중국의 란조라는 데 갔는데요. 거기는 스님의 머리 모양을 닮은 밀 품종이 있어요. 그 밀 품종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반죽을 해가지고 발효 잠깐 시켜놨다가 했는데 손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면의 누들의 굵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거기만은 아주 특이해요. 아주 특이하게 해서 요새 한국의 수타면은 저는 안 먹거든요. 그게 면이 아니죠. 거의 떡을 해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해놔서 소화가 안 될 정도인데 이런 밀가루 아까웠던 비록 밀은 있었지만도 하지만 밀다운 밀을 풍부하게 구하기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6.25 미군정 시기 이후에 일제시대 때도 일본인들이 재분업을 주장하면서요. 재분업을 하면서 러시아나 중국에서 밀을 수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밀 자체를 수입해 와서 재분소를 서울에 굉장히 많았는데요. 하지만 서울의 밀 재분소는 전부 다 일본인 소유였습니다. 밀이 굉장히 귀했는데 밀이 갑자기 우리한테 다가온 시기는 미군정 시기, 그 다음에 6.25를 거치면서 미국이 남아도는 밀과 옥수수 따위를 이제 공짜로 주면서 갑자기 눈앞에 밀이 너무 많아졌고 그 밀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음식들 중에서 수제비가 가장 1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칼국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안산 대부도에서는 원래 홍합에다가 홍합탕을 끓여서 자기들끼리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제 이승만 정부 후반부에 주로 초등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배급밀들이 들어오니까 밀가루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 밀가루를 가지고 칼국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홍합탕하고 바지락탕 같은 데다가 같이 합쳐지는 대부도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바지락 칼국수, 그다음 홍합 칼국수가 등장했고요. 대부도가 섬인데 밑으로 수원의 화성에서부터 시작해 사창이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육지화 시킵니다. 60년대 이후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바깥 트럭 기사나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식당에서 뭘 사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식당이 생기고 그 식당 중에 가장 먼저 생긴 게 칼국수 집이 생긴 거죠. 지금도 대부도 남쪽에 남아 있는데 그런 잉여농산물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잉여농산물이 왜 미국에서 주었을까요? 불쌍히 여겨져 가지고 뉴딜 정책을 한 이후에 미국 남부는 이제 기계식 농장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40년대가 되면은 너무 많은 양을 초과로 생산이 돼서 농가에마다 여러분 그 미국 영화 보시면 간혹 그 끝없는 옥수수 밭이 놓여 있든지 그죠? 밀밭이 이렇게 지평선이 놓이는 그런 장면을 보신 분이 계실 건데 그런 데서 이제 수확을 하고서 옆에 쌓아놓고 있는데 그게 썩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시기에 불행한 사건인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참전하면서 유럽에다가 특히 영국, 프랑스에다가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고 줬고요.
그다음에 독일, 이탈리아 패전국한테도 줬습니다. 주면서 공짜가 어디 있어요? 주면서 뭔가 나토 같은 기본적인 군사력을 이제 장악하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나라들이 2년, 3년 만에 폐허가 됐던 농촌이 완전히 회복되어 버렸어요. 오늘날 세계에서 영국 빼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은 식량 자급률이 200%가 넘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앞서 있는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자연과 일치하는 농산물들을 만들어 갑니다. 화학 비료를 제일 먼저 만든 독일이 또 제일 먼저 한 운동이 뭐냐면은 레프롬 하우스 운동을 하고요. 뭐 이런 식의 해서 뭘 주고 싶은데 거기서는 노 했어요. 받기 싫다고. 그럼 어디가 또 있습니까? 일본. 패전국 일본한테 줬죠. 일본한테 주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은 일단 무상으로 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특히 이제 이 54년도에 미국 의회가 PL 480을 만들면서 일본 내각하고 비밀 조약을 맺었는데 지금 공개되어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급식을 할 것, 앞으로 장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급식품에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제공할 것, 그리고 영양학 교육을 미국식 영양학 교육을 시킬 것. 이게 이제 지금 미국의 일본의 70, 80대 노인들이 도쿄나 오사카에서 시범학교 급식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도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서울에 있는 몇몇 국민학교가 미국 영사나 대사가 와서 참여하고요. 관찰하면서 이제 시범 급식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양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어차피 서유럽에서 시작해서 미국에서 꽃을 피운 학문이지만은도 모든 사람들,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나 문화마다 건강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어떤 음식과 관련된 인식은 달라요. 왜냐하면 토양이 다르고 멍덩이 다른데, 그죠? 그리고 철학이 달라요. 종교와 관련돼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자기들 의학 체계 내에서 살핀 거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중심의 영양학 체계가 지식이 우리한테 이제 밀려 들어오죠. 그래서 교과서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량아 선발대. 우유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제가 요새 그래요. 제가 그 세대거든요. 60년 초반에 태어나서 요새에도 우유를 안 마시면은 하루에 우유를 안 마시면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을 이제 이 영양학자들이 이제 제공해 준 거죠. 한국 영양학의 지식이 아니고 미국의 영양학이죠. 자, 그러면 이제 칼국수 문제는 해결됐죠. 두 번째는 잡채입니다. 잡채. 이거 보이세요? 저 뒤쪽에 계신 분? 글자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조선시대 한글로 된 문헌인데요. 음식 디미방을 쓴 분은 지금의 영양군, 경북의 영양군의 유명한 한 명의 정치인, 전 정권에서 그다음에 한 분의 우파 소설가 유명하신 분, 그 두 분의 이시들이 태어난 고향에서 자랐던 종부인데요. 살았던 종부인데 장계향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거기서 쓴 요리책입니다. 한글로 쓴 요리책인데요. 음식 디비방이라고 하는 한글 제목을 붙여놓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잡채라는 항목의 조리법인데 조금 제가 요사이 사람들 읽기 좋게 바꿨고요.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안 읽으셔도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채, 무, 댄무, 진이, 석이, 표고, 송이, 녹두기럽이랑 생으로 하고 도랏, 갯묵, 건박, 고자기, 냉이, 미나리, 파, 두릅, 고사리, 승금초, 동화, 가지들, 생치를 삶아 실실이 찢어 놓으라. 생강 없거든 건강, 초강, 후추, 참기름, 진간장, 밀가루 각색 것을 가늘게 한 치씩 썰어 각각 기름 간장으로 볶아 혹 교합하고 혹 분리하여 임의로 하야 큰 대접에 넣고 접을 뿌리되 적당히 하야 위에 천초,
후추, 생강을 뿌려라. 접이란 끈공이 다져하고 된장 걸러 삼삼이하고 참기름 밀가루 하되 국맛이 맞거든 밀가루 국에 타서 한 소끔 끓여 접을 걸게 말라. 딱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한 10번만 외우면은요, 아니면 맹자말처럼 100번만 읽으면은요, 물리가 통하는 한글로 된 조리법입니다. 여기에 요사이 우리가 먹는 아까 말씀하신 당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그죠? 이것도 이름이 잡채라는 것입니다. 잘 안 보이실 건데요. 요사이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조선시대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정조, 그죠? 영조도 많이 나오지만도 정조가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와 함께 화성을 개발하고 화성 도시를 만들면서 이제 화성에 행차를 합니다. 사도세자의 환갑대를 맞추고 어머니의 뭘 모시고 그때 이제 화성의 시흥에 가서 왕들이 이제 이 의가가 옮기면은요, 한 지점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집이 있으면 그 집을 사용해서 임시 왕실을 만드는데 거기서 자셨던 해경궁 홍씨한테 바쳤던 이제 음식들 중에 여기에 잡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잡채가 나오고 여기에 들어가는 채소들이 이제 무하고 그다음에 미다리하고 그다음에 도라지 이것들이 들어간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잡채는 왕실서 왕이나 왕비가 자셨던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던 것을 이제 감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왜 명칭이 잡채야? 그냥 여러 가지를 섞었다라고 섞은 요리라고 해서 이제 잡채라고 불러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 쓰여졌던 책인데요. 19세기 초반입니다. 이것도 보이시죠? 제가 너무 많이 읽으라고 해서 싫으세요? 출판도시에 와서 책을 좀 읽는 기분을 한번 내볼까요? 잡채라까지는 읽지 마시고요. 여기서 읽어볼까요? 시작. 숙주나물 거두절미하고 미나리를 숙주 길이만큼 썰고 혼자 손이와 양 삶아 그와 같이 채치고 파 데쳐서 채치고 한데 가전 고명하는데 육회 채서 한데 볶아서 각 등물을 모두 한데 섞어 묻혀 닭에 계란 붙여 가늘게 채쳐서 위에다 뿌리고 잣가루 뿌리고 겨자에 묻히느리라. 아까 거하고는 좀 다르죠? 아까 거는 마치 그 밀가루가 쓰게 된 것은 이제 전분이 감자나 뭐 고구마 전분이 아직 없을 때고요. 녹두 전분이 있기는 한데 밀가루가 고급이죠. 밀가루를 조금 넣으면 이렇게 탕수육처럼 이렇게 빡빡해지겠죠, 그죠? 아구찜처럼 그런 기법인데 여기서는 이제 겨자를 묻힙니다. 겨자. 맛을 만들어 봤더니요. 이것은 맛이 마치 양장피 같은, 양장피가 안 들어간 양장피. 조선시대 때 왕실에서 먹었던 것도 주로 겨자가 굉장히 중요한 소스 재료로 이렇게 맛을 내는데 쓰였습니다. 그런데 1921년, 18년부터 책을 냈던 방신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독실한 감리교 신자고 이화여전, 지금의 이화여대 가정과 교수를 하신 분이고요. 교수하기 전에 정신여고나 여고에서 가정과 선생을 했고 일본에 유학을 가서 지금도 일본의 도쿄에 있는 영양대학이라는 데서 2년 동안 영양학과 조리학을 공부하고 와서 60년대 초반까지 사셨던 방신영이라는 분이 이제 최초의 근대적 인쇄술을 이용해서 요리책을 펴냅니다. 그 책의 제목이 조선 요리제법. 일제시대 때 가장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것을 뺏겨가지고 심지어 이 표절 문제와 저작권 침탈 문제로 법원에서 논쟁에 붙었던 책입니다. 결국 이분이 이제 이겼죠. 제가 잘못 썼네. 조선이 빠졌네. 잘못했어요. 조선 요리제법입니다. 조리제법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자, 하나, 둘, 셋.
도라지, 미나리, 황화채, 제육, 표고, 버섯을 채쳐 담고 파를 익혀 넣은 후 간장과 기름과 깨소금, 후춧가루를 쳐서 한참 섞어가지고 기름에 볶아내어 당면을 물에 불려 삶아가지고 썰어서 다 함께 담고 잘 섞어서 접시에 소복히 담은 후 알고명 채치고 표고 서기버섯을 물려서 실과 같이 잘게 채쳐 기름에 볶아가지고 맨 위에 뿌리고 또 잣가루를 그 위에 뿌리느니라. 이제 비로소 당면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당면이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양념을 만드는데 간장이 나왔죠, 그죠? 이 간장의 정체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 다음 자료에서 이제 이 시기 이후에 보면은 조선 간장으로 잡채를 만들어 보신 분 계세요? 어떤 맛일 것 같아요?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짜고, 그죠? 당면은 제가 잘 만드는 요리 중에 하나인데요. 뭘 써야 되죠? 양조간장을 써야 되죠.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다 해서 일제시대 때부터 그냥 외간장이라고 했던 양조간장을 써요. 조선간장은 소금과 콩 베이스로 여러 미생물들이 관여한 자연 발효가 돼서 굉장히 짜고 단맛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 양조간장은 콩 100%가 아니고 에도시대 때부터 만든 방법이요. 콩 100%가 아니고 다른 곡물들을 많이 넣게 됩니다. 곡물을 많이 넣게 되면은 단맛이 강력하게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일식집에서 먹는 그런 류의 간장들은 다 양조간장, 일본식 간장입니다. 그게 들어가고 그다음 당면은 왜 들어갔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분이 중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고구마 가지고 만든 펀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뭐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서 베이징에 갔던 조선 후기에 여행사들 기록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심양 가서 펀서 먹었다, 맛있더라, 뭐 이것도 가져오면 좋겠다, 식량을 백성들 굶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지만 실제로 한반도에 공장이 만들어지고 한 것은 1882년 이모군란 때 이제 화교들 전신인 청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인천, 제물포, 서울에 많이 살기 시작하면서 화교들이 퍼뜨린 재료 중에 하나가 당면이고요. 당나라 당자이긴 한데 그는 중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대 중반이 되면은 만주 지역에 가서 이 당면 만드는 법을 배우고 온 조선인 사람이 북한의 사리원에서 큰 당면 공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요리집에서 가서 먹는 잡채가 중국식 잡채입니다. 지금도 중국 식당에 가서, 중국 음식에 가서 먹는 잡채하고 집에서 만드는 잡채가 다르지 않나요? 주로 볶는 방법으로 쓴다면은 우리는 무치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재료가 당면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일본식 양조간장이 들어간다. 그것도 맛이 좀 덜 달면은 설탕도 넣는단다. 마지막에 설탕을 넣어서 단맛 위주의 이 잡채가 1935년 이후에 서서히 한국화가 되는데요. 가장 한국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은 중일전쟁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중화민국과 한국에 있던 화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고요.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서 중국 식당 가서 먹던 잡채를 집에서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서 한국적인 조리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배추 김치가 있었잖아요. 이 사진은 1931년에 수원에 있었던 농업 시험장, 농촌진흥청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전신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촌진흥청이 지난 8월 달에 전라북도 익사로 이사를 갔습니다만은 또 전신이, 거기서 나온 책에서 그동안 자기들이 식민지 이 착취를 하면서 식민지에서 여러 농산물들을 잘 재배하게 해야지 착취를 해가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좀 잘 먹어야지 조선 총독부에 붙어서 살겠죠. 그죠? 그러니까 통치를 한다는 것은 일단 배를 굶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 결과를 이제 보고한 책입니다. 요 밑에 이거 보이세요? 길쭉한 배추. 이런 배추 보신 분 계세요? 최근에? 네.
옛날에 보셨죠, 그죠? 지금은 시장에 안 나옵니다. 요 밑에 보면은 요 이름이 뭐냐면은요, 개성배추입니다. 그러니까 개성부터 서울까지가 일종의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 초기, 중기까지 배추의 핵심. 그러니까 개성에서부터 왕십리까지가 이제 배추의 루트입니다. 배추가 가장 많이 재배되고 배추를 즐겨 먹었는데 이게 굉장히 길쭉하죠. 길이가 이거 비교가 안 되죠. 길쭉합니다. 이걸로 만들면 맛있을 수 있는 김치가 있는데 뭘까요? 개성 보쌈김치. 보쌈김치가 거의 요사이는 제대로 된 걸 먹기가 어려워요. 개성분들 이야기도 그러한데요. 이거는 벌리면 속이 없어요. 그래서 속 빈 배추예요. 한문으로는 비결구 배추라고 이야기하는데 속 빈 배추예요. 요 옆에 있는 것도 좀 비슷하죠. 개성 배추하고는. 근데 요 밑이 좀 약간 살이 쪘어요. 안쪽에 속이 좀 있는 배추예요. 이 밑에 보면 여기는 경성 배추라고 적혔습니다. 배추는 백채, 흰 백자에 채소채자, 백채라고 한자로 썼는데, 이걸로 개성배추로 하면은 파란 잎을 절여서, 살짝 절여서 큰 주발에, 밥 먹는 주발에다가 일단 포장지처럼 밖에 다 깻잎을 싸고요. 그 안에다가 뭐 여유에 따라서 낙지도, 생낙지도 넣고, 은행도 넣고, 그 다음에 가전 뭐 양념들을 무도 넣을 수 있고요. 무를 살 묻혀서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속을 각 채워서 보자기처럼 싸가지고 똘똘똘 주머니처럼 만들어서 항아리에 한 켜 한 켜 해놓으면은 한 2주일 지나면 아주 맛있는 보쌈김치가 됩니다. 개성 사람들은 보쌈이란 말이 너무 이상한 말이잖아요. 보쌈에 간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쌈김치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김치 종류 중에서 가장 발달한 진화가 가장 최고에 와 있는 김치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밥 반찬 김치가 아니고 독자적으로 밥이 없더라도 혼자 설 수 있는 김치고요. 배추김치 그냥 시식한다고 막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위험에 걸립니다. 배추만 먹으면은, 김치만 먹으면은. 김치는 밥하고 혹은 고구마하고 떡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어떤 모 회사에서 10년 전에요. 대기업에서 김치를 세계적으로 식품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가 가서 이야기해 준 것은 차라리 햇반하고 김치를 같이 팔든지 수육하고 김치를 같이 팔든지 그래야지 김치를 너무 내세우지 말라. 김치를 그런데 제발 안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인정한 건 제가 보기에 그런데 결국 만들어냈더니요. 뉴요커가 먹는 배추김치를 만들었는데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샐러드가 나와. 절여지고 삼투압작용이 절여지고 그 다음에 미생물들이 공기,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과 싫어하는 미생물 만나서 그 가운데서 발효가 생기고 발효 과정이 생기고 양념이 또 붙고 뭐 이런 과정들의 김치가 아닌 거죠. 그건 김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보쌈김치는 독자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발효가 된 아주 안주로 좋은 술입니다. 좋은 김치예요.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가 안 남아요. 왜냐 마지막에 곁에 있는 파란 잎을 싹 싸서 먹고 나면은 그릇도 필요 없는 마치 이 피자나 이 인도 사람들이 먹는 빵이 플레이트가 필요 없이 먹었던 그런 빵인 것처럼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건데 이 배추가 원래 이런 배추들을요 조선 배추라고 통칭으로 불렀는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1958년이죠. 얼마 안 됐죠. 58년 얼마 안 된 일입니다. 지금 58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도 여기 꽤 앉아 계신 것 같은데 58년 동아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배추 김장에 대한 특집 기사인데요. 10월 30일 날 이제 김장 앞두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추워가지고 김장 때가 앞서 있었죠. 앞서 있었는데 배추 선택해서 볼까요? 근래에는 청종 호배추를 많이 쓰는데 호배추는 속이 차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호배추를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배추가 이제 1882년 이후에 화교들의 손에 의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이걸 부르기를 사람들이 호배추라고 불렀고요. 이걸 조선배추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배추가 1980년, 70년대 되면은 이제 진짜 배추가 되고 조선배추는 시장에서 살 수가 없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농산물 정책이 이제 대형화되고 대량화되고 각 큰 도시마다 농산물 센터를 운영해서 시장을 운영해서 여러 도매상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면인데 지금 냉면 언제 먹나요? 지금 곧 냉면철이거든요. 라고 얘기 못하죠. 냉면철 이미 지났죠. 그 다음에 냉면 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 먹죠? 잘라드릴까요? 그러잖아요. 그죠? 무서워요. 시가위를 쫙 꺼내서 잘라드릴까요? 이런 류의 음식들이 하급 음식이면 몰라도 무슨 가든이라고 붙어있는 갈비집에 가서 인당 한 3만 원, 4만 원 한우 갈비를 먹고 냉면을 먹을 때도 이렇게 웨이트리스가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꺼내가지고 요 앞에서 잘라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조선 후기의 기록에는 전부 다 겨울에 먹는 음식입니다. 평양냉면은 정약용 선생이 이야기한 거예요. 냉면이 겨울에 먹기 때문에 추운 밤에 뜨뜻한 온돌에 엉덩이는 뜨거운데 냉면의 동치미 국물은 깡깡 얼어 있고 그걸 방에 들어왔는데 외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 쓰고 냉면을 먹는 거예요. 근데 뉴욕에 있는 영국 그 셰프가요, 한국 음식 중에서 가장 자기가 탐복하는 것은 지금 이맘때 뉴욕에 눈이 올 때 온돌 전기장판이 있는 식당, 한국 식당에 가서 차가운 냉면을 먹는 게 세상에 없는 음식이래. 이런 류의 낭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안 하죠. 그 친구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랬던 것이 왜 여름 냉면이 되었을까? 이게 이제 조선 후기 때 냉면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아까 메밀 이야기했잖아요. 메밀은 글루텐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반죽을 가루를 내서 반죽을 하면은요, 메밀도 봄 메밀, 가을 메밀이 있습니다. 봄 메밀, 겨울 메밀이 있는데 한반도는 다행히 메밀꽃 필 무렵처럼 가을에 수확을 하는 게 중부 지역 산지예요. 그런데 이제 가을 메밀을 가지고 반죽을 하려면은 가루를 내서 반죽을 하면 반죽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글루텐 성분이 없어서. 일본 소바는 밀가루하고 같이 반죽을 해요. 메밀 6, 밀가루 4, 메밀 7, 3 이렇게 해서 밀가루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냐면은 전분을 넣었어요. 감자나 녹두 전분이나 고구마 전분인데 그런 갈아서 물에 떠오르는 그게 이제 엉켜지거든요. 반죽을 하면 그게 단단한 돌덩어리처럼 돼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럼 저분 여기 머리에 상처 날 정도로 단단한 돌이 돼요. 감자나 고구마 전분으로 하다 보니까 질겨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늘어지기 때문에 가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 중국의 서안에도 똑같이 이렇게 국수틀 똑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내리는데 한국 메밀보다는 제 입에는 당연히 맛이 없는 거였지만은도요. 서울냉면이 탄생하게 된 것은 서울냉면 여름냉면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겨울에 깡깡은 꽁꽁은 얼음을 캐서 전기기계로 계속 녹지 않게 하는 공장이 용산철교 북쪽에 일본인이 운영하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름까지 겨울에 캔 얼음을 유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동치미가 없잖아요. 무도 안 나고 지금은 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게 소고기를 끓인 육수에다가 맛을 내기 위해서 아지노모토 화학조미료가 들어가는 거죠. 화학조미료는 제5의 맛을 만든 거라서 위대한 발명품이긴 한데요. 그래서 국수집에서 이렇게 국수발을 종이로 만들어서 늘어놓으면 제가 냉면집이구나. 그래서 1920년대부터 서울에서는 이제 서울냉면이 인기를 얻게 된 거죠. 평양에 여기 아지노모토에서 제공한 요게 화학조미료예요. 요거 타서 먹는 거예요. 평양에서 5그릇을 먹었다고 광고예요. 이 정도로 이제 아지노모토 광고가 적극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32년이 되니까 이 냉면 압착기가 이렇게 발명이 돼. 철로 만든 철공소 주인이. 왜냐하면요 사람이 올라가 눌리니까 땀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비위생적이라고 했더니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여름철에 지금 이거죠. 똑같죠 원리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냉면이 이제 이른바 여름 음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름 음식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메밀이 가을 돼야 나오잖아요. 여름에 별로 안 나오죠. 평양냉면. 그래서 뭘로 했냐? 다른 게 들어가게 된 거죠.
다른 전분류가 들어가면서 이제 말이 메밀냉면이지 지금은 거의 색깔만 메밀. 그래서 가위가 필요한 거예요. 원래 평양냉면은 제대로 된 메밀냉면이면은 치아로 그냥 쉽게 끊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국물도 동치미 국물이죠. 그렇게 해서 하는 집이 전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은요, 20대. 저는 맛있게 먹는데 습관이 되어서 애들은 먹다가 닝닝해. 면이 냉면 같지가 않아. 그리고 그 비싼 냉면을 거의 안 먹고, 제가 돈 내는데 안 먹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입맛이 그만큼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의 역사를 살피려면은 보셨죠? 조리법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식재료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음식의 명칭도 정확해야 돼요. 밀국수냐, 메밀국수냐. 그러면 아까 봤던 사진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정확하게 붙이면은 안산 혹은 대부도죠. 대부도 바지락 혹은 홍합 칼국수라고 붙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서울 신당동 마봉내식 떡볶이 혹은 신당 떡볶이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필에 와 있는 건 뭐였죠? 잡채. 잡채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앞으로 당면 잡채. 해경 홍 씨가 자셨던 잡채가 환생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 이름을 당면 보고 잡채라고 부르네? 난 누구야? 제가 저를 안 부르고 다르게 부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배추김치도 정확하게 부르려면 호배추 김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냉면도 평양 메밀냉면, 동치미가 베이스면은 동치미냉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음식의 요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그냥 주세요 설렁탕 그러면 따라 나오는 주인의 마음대로 나오는 반찬 기분 좋으면은 많이 나오고 기분 나쁘면은 적게 나오고 요사이는 한국 식당에서 먹는 김치 배추김치가요. 제가 11초에 란조 같다고 그랬죠. 란조에 한국 사람 아무도 없고 조선족 없는데 식당에서 먹은 거와 똑같은 맛이 나요. 왜요? 산동 공장에서 만든 게 다 우리 수출 들어오고 거기도 가고 그런 나라가 불쌍한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한 거예요. 맥도날드가 들어온 걸 보고서 한국 음식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프랜차이즈를 하게 된 거예요.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서빙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서빙은 굉장히 위생적이 좋아졌죠. 하지만 대다수의 식품들을 공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어느 한정식 유명한 집에서 과연 거기서부터 양념부터 배추를 다듬고 다 할까요? 학교 급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새로운 경쟁 체제에서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아무리 그게 좋은 재료라고 해도 양파 학생들이 까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조리사가 안 까요. 다 깐 거 가져오죠. 까는 전문 공장이 있어요. 마늘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 깔까요? 그분들은 아주 좋은 재료인데 불구하고 빨리 까야 되니까요. 효율성을 위해서. 물에다가 담궈 놓습니다. 그러면 진짜 좋은 영양분은 물에 다 녹아버리고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신자유주의 득택에 프랜차이즈해서 대부분의 한정식 집들도요. 크게 하는 집들은 기본 양념은 다 공장에서 만들어가죠. 안 그런 분도 많은데 그게 이제 편리성, 효율성, 그 다음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경제적 논리죠. 근데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그렇게 해요. 학교 급식에서부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1980년대 중반 이후고요. 한국은 맥도날드처럼 살아가는 게 가장 편한 사회가 되어버린, 특히 음식에서는. 그래서 이러죠. 오늘도 전화해 보세요. 저에게 좀 있다가 친척들이 시방에 있으면은 저기 핸드폰 전화해서 똑같이 감자탕 집에 가자, 아니면 똑같은 새마을 식당에 가자 그래가지고 가면은 전국에 있는 새마을 식당에 가서 먹자 그러면 같이 먹는 거예요. 예, 그럼 똑같은 것을 공간을 이탈하면서 유체 이탈이죠. 하면서 새마을 식당에서 같이 회식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감자탕, 해장국 전부 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한국 음식은요, 20세기 내내 가져왔던 경험은 여러 혼종의 결과입니다. 혼종은 피가 섞이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당면 잡채처럼 화교들,
뭐 식민지 때문에 불행한 일이지만 일본인들 뭐 여러 우리의 원래 모습 이게 막 섞인 거고요. 지방 사이에서 섞인 거죠. 그래서 평양냉면이 서울에 와서 겨울냉면에서 여름냉면이 되고 세계적인 전기 냉동 기술이 들어와서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주고 이런 결과예요. 그래서 어떻게 균질화까지 와버린 거예요. 똑같은 맛, 다양성 혹은 집집마다 다른 배추김치의 맛, 집집마다 다른 간장의 맛, 음식의 맛은 사라지고 가고 있고요. 똑같은 균질화된 요구를 맥도날드처럼 요구하고 있는 건 스스로 아닌가라고 고민해 봐야 될 때이고요.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의 역사를 따질 때 정답을 찾지 마시고 오늘 저하고 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들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언제부터 먹었을까? 라고 할 때 그 알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세종대왕이나 혹은 당군이 5,000년 전에 혹은 뭐 예수님이 고추장을 먹었다고 우리가 주장하면은 고추장이 잘 팔릴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즐거움이 있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제대로 됐을 때 외국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전부 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온 가공한 것이면은 배추김치 이제 중국 수입한 배추김치를 하노이에서 먹고 뉴욕에서 먹고 도쿄에서 먹고 파리에서 먹을 건데요. 그럼 배추김치의 이미지는 끝나는 거죠. 다양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저한테 해줬던 미국 기자가요. 배추김치는 한 가지가 아니다. 이게 너무나 자기한테는 한국 문화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이 88년 서울 올림픽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우리는 한 가지가 아닌 입맛, 한 가지가 아닌 솜씨, 한 가지가 아닌 음식의 맛을 균질화시켜서 한 가지로 만드는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더욱더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식 세계화라는 말 때문에. 그래서 표준화가 아니고 문화적 다양성 때문에 제가 이 공부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인간적인 음식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남자분들 많으신데요. 인간은 요리하는 동물입니다. 먹지만 마시고 직접 만들어 보아서 인간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